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도금시대에 등장했던 가장 기이하고 괴짜였던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뱀을 타고 모험을 했던 사람들, 비밀스러운 백만장자들, 악명 높은 구두소애들, 은둔한 상속녀들까지 이들의 삶은 신비로움과 사치,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모든 이야기와 더 많은 것들을 탐험해 보시죠. 이제 길디드 에이지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에이미 크로커는 미국의 상속녀이자 신비주의자, 모험가로서 그녀의 매혹적이고 자유분방하며 관능적인 삶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세계를 여행하는 데 썼고 12번 이상 결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모두 파티와 쾌락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괴짜 상속녀의 이야기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에이미 이사벨라 크로커는 1864년 12월 5일 캘리포니아 주 세크라멘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원래 에이미로 철자했지만 나중에는 좀 더 아방가르드하게 보이기 위해 에이미를 AIMEA로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7남매 중 6째로 태어난 대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기준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1860년대와 187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아직 발전 중이던 사회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미멕시코 전쟁이 끝난 1848년에야 이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된 후 1년 뒤에 대규모 서부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이미의 이야기는 그녀의 특권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크로커 가족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에드윈 B. 크로커로 뉴욕 출신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때때로 정치인이었으며 1850년대 중반에 가족을 세크라멘토로 이주시켰습니다. 에드윈이 두 번째 아내이자 에이미의 어머니인 마거릿 로즈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드윈의 형제이자 에이미의 삼촌인 찰스 크로커는 이후 1860년대에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의 건설을 자금 지원한 이른바 빅4, 빅4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철도는 중서부의 아이오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철로를 놓아 미국의 철도망을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연결했습니다. 에드윈은 회사에서 빅4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1875년에 사망했을 때 에이미는 겨우 10살이었고 그로부터 $10,000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오늘날 돈으로 3억 달러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평생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이미 크로커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측면 중 하나이자 언론의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그녀의 격동적이고 다채로운 연애사였습니다. 이것은 에이미가 10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이미가 남자들에게 끌리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걱정했고 곧 방황하는 딸을 유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구세계의 영향이 딸의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1880년대 초 독일의 명문 학교에 다니던 에이미는 독일 왕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 첫 번째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스페인 투사와 함께 도망치면서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녀의 자유분방한 성격과 캘리포니아에서의 혼란스러운 사생활을 일찍부터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해외 모험 이후 에이미는 1882년에 리처드 포터 애쉬와 결혼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 최초의 제독이자 미국 남북전쟁의 훈장 영웅인 데이비드 페러것의 21세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처음부터 극적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그들이 타고 있던 기차가 탈선해서 객차를 긴급하게 버리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알마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결혼 생활이 무너지면서 쓰라린 이혼 소송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애쉬가 1880년대 중반에 매우 투기적인 금융투자와 도박으로 막대한 돈을 잃은 것이 알려지면서 법정 소송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리처드의 손을 들어주었고 알마의 두 괴짜 부모 중에서 그가 덜 무책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알마는
몇 년 후 법적으로 이름이 글래디스로 변경되었으며 에이미의 어머니에게 입양되어 주로 그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에이미는 첫 번째 결혼이 켈타와의 붕괴로 끝난 후 캘리포니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쪽으로 향했으며 이번에는 188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 제도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직 미국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업가들은 이미 그곳에 일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과일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곧 하와이의 마지막 왕이자 메리 모나크로 알려진 칼라카우아 왕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1881년부터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당시 16세였던 에이미는 메리 모나크가 유럽을 순방하던 중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호놀룰루에 도착하자마자 후하게 환영받았고 팔라이칼란이 공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왕은 심지어 그녀에게 자신의 섬을 선물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군도에서 비교적 작고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중 하나였습니다. 에이미는 하와이에 머무는 동안 두 번째 남편인 헨리 맨스필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길리그는 선장이자 탐험가였고 때때로 마술사이자 오페라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그는 에이미가 결혼하기에 완벽하게 별나고 다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와이 방문 외에는 스캔들뿐이었습니다. 에이미는 한때 현지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대거 몰려온 선교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호놀룰루에서 시내 중심가를 알몸으로 달릴 수 있다고 내기를 했고 실제로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심지어 달리는 도중에 우연히 만난 스트링 밴드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설득하려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후 선교사들은 왕에게 그녀를 섬에서 추방하라고 요구했지만 왕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떠날 때는 헨리와 함께 아시아 극동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동쪽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차례 하와이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889년부터 1894년까지 에이미와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태평양 세계를 누비는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그녀를 중국, 일본, 홍콩, 보르너, 인도, 그리고 수많은 다른 곳들로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회고록과 여러 글에서 직접 쓴 이 시기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회고가 진실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그녀는 동쪽에서 식인종 사냥꾼들을 피해 다니는 등 기이한 모험을 겪었습니다. 인디스는 중국 상하이에서 지나치게 열정적인 칼 던지기 선수들을 경험했고 심지어 홍콩에서는 독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국 영섬 식민지에서 그녀는 아평을에도 드나들었고 창녀의 자유를 사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놀랍지 않게도 헨리는 항상 아내를 따라다닐 수는 없었고 때때로 그녀가 계속 여행을 하는 동안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녀는 진주, 보석, 중국 도자기, 부처상 등 이국적인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양 세계에서 최초로 연속적으로 문신을 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토착적인 전통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에이미와 헨리는 1890년대 중반에 정착했다. 에이미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 그들은 동부로 향해 뉴욕에 정착했지만 결혼 생활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고 1900년에 이혼했습니다. 헨리는 여러 해 동안 에이미의 반복된 불륜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가 두 번째 남편과 함께든 아니든 극동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에도 여러 번 바람을 피웠습니다. 몇 년 뒤 그녀는 서양법과 기독교 전통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12번 이상 결혼했다고 했는데 1890년대 극동에서 관계를 맺었던 몇몇 남성들이 이론적으로 그녀와 결혼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1901년 뉴욕에서 다처제 서약을 주고받는 결혼식에서 그녀는 아마도 가장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잭슨 구루는 예를 들어 에이미처럼 작곡가이자 괴짜 보헤미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뉴욕의 불교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빅애플의 많은 주민들에게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20세기 초 관찰자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맨해튼 일대에서 이들은 브로드웨이 연극에 자주 참석했고
도시의 문학계 인사들과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길디드 에이지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오페라 테너였던 엔리코 카루소도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그곳에서 도시 문학의 인사들이 모인 소아레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소아레의 세부 사항들은 종종 뉴욕 신문에 실렸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선정적인 이야기들은 도시의 가십 칼럼에서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 때문에 두 사람은 뉴욕 상류 사회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에이미의 먼 친척들 중 일부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수많은 모험담과 젊은 남성 추종자들을 거느린 이 괴짜 상속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그녀를 그 시대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성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에이미와 잭슨은 친자식은 없었지만 3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2명의 딸은 돌로레스와 이본, 그리고 아들은 레지널드였습니다. 에이미는 몇 년 후에 따로 또 한 명의 딸 욜란다를 입양했고 친딸 글래디스와도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목하면서도 항상 흥미로웠던 가족의 행복은 1910년에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잭슨이 심각한 편도선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알게 되겠지만 에이미는 평생 구로우라는 성을 사용했습니다. 잭슨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리고 그 일과 그녀의 모든 행동이 뉴욕 언론에 의해 면밀히 관찰되었던 방식 때문에 그녀는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빛의 도시는 이미 1910년대 초반까지 세계 문화의 수도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앞으로 25년 동안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후 27년 동안 이곳에 살았지만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프랑스 수도에서 그녀가 사귄 많은 지인들 중에는 화가 앙리 마티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 그리고 작가이자 문학평론가인 장 콕토가 있습니다. 또한 1920년대 파리에서 어니스트 헤밍웨이, 거트루드 스타인, F. 스콧, 피츠제럴드와 같은 다른 미국인 교포들과도 분명히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녀는 언론이 자신을 보헤미아의 여왕이라고 선언한 것에 걸맞게 다채로운 연애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매혹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자 그녀는 훗날 나는 그 단어의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산다고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썼습니다. 삶의 모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 인생을 가득 메운 인간들 속으로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것은 순수한 예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술적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정받는 예술들, 즉 그림, 조각, 음악, 책 등은 모두 그 더 높은 예술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1910년대 중반에 살았던 그녀는 도시의 집, 즉 환상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러시아 귀족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발발과 소련의 등장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그런 망명자 2명과 결혼까지 했는데 첫 번째는 1914년에 젊은 왕자 알렉산드라 미스키노프였습니다. 이 일은 큰 국제적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는 결국 그녀의 양딸 이본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본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이 일 후 에이미는 바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결혼은 1916년에 끝났고 그녀가 다음 구원자인 미스티슬라프 갈리친 왕자와 결혼하기까지는 또 9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녀는 1925년에 26세에 갈리친과 결혼할 때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나이 차이 때문도 있었지만 에이미가 일부일처제를 원칙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단 2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녀는 도시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항상 가장 좋아하는 동반자 중 하나인 보아뱀을 데려갔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이미 그 당시에도 마법, 신비주의 지식,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의 유명한 옹호자였던 알리스터 크로울리와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알리스터 크로울리는 에이미를 볼 때마다 혹은 편지를 쓸 때마다 거의 항상 청혼했고 그들의 10년 관계를 노골적으로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1927년 마지막 이혼 후 에이미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는 파리에서 여러 해 동안 계속 살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리는 세계 보헤미안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점차 잃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대공황 이후 그리고 대공황이 1920년대의 방탕함과 재즈 시대를 끝내면서 에이미는 1930년대
점차 미국 본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에이미는 자신의 삶을 책 한 권 분량의 회고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1936년 그리고 나는 다시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삶, 종종 기이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들, 그리고 삶에 대한 그녀의 타협 없는 태도를 인상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흥미롭게 읽힙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할 것이다가 출간될 무렵, 에이미는 대부분 뉴욕시에서 다시 살고 있었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그녀는 이제 70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941년 2월 7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캘리포니아로 옮겨져 그녀의 요청에 따라 화장된 후 도시의 역사적인 묘지에 있는 크로커 가문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세 번째 남편의 유해와 함께 한가리에 담겼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그녀와 이혼하지 않은 유일한 남편이었는데 결혼 중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이한 삶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일어났고 그 항아리는 도난당했습니다. 그곳에 안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헬렌 클레이프릭은 슬픔과 특권 그리고 열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독립적이었고 종종 사회와 충돌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술과 자선 그리고 가족의 유산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으며 종종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용히 해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헬렌 프릭의 잊혀진 삶의 비밀을 알아보시죠. 헬렌 클레이프릭은 1888년 9월 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헨리 클레이프릭으로 당시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였던 카네기 철강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프릭은 19세기 후반 미국 경제에 엄청난 성장을 이끈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 산업가 앤드류 카네기와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존 록펠러와 같은 인물들과 함께 그는 미국의 도금시대 길드 에이지를 대표하는 주요 산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프릭은 파업을 진압하고 반노조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악명이 높아 아마도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순간은 1892년에 있었는데 그때 헬렌은 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피츠버그 근처에서 일어난 홈스테드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렌의 어머니는 애들레이드 하워드 차일즈였습니다. 그녀와 헨리는 1881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에서 4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883년에 아들 찰스 프릭, 1885년에 마사 하워드, 1888년에 헬렌, 1892년에 헨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족의 생활은 사치스러웠으며 피츠버그와 매사추세츠의 대저택, 그리고 나중에는 맨해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면에서는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헬렌의 언니인 마사 프릭은 병약한 아이였고 그녀의 병은 헬렌의 가장 어린 시절 가족 기억 중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헨리 프릭은 그녀 치료를 위해 국내 최고 의사들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사 프릭은 2살 때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던 중 핀을 삼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녀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이 병으로 인해 그녀는 1891년에 겨우 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해인 1892년 헬렌 프릭의 남동생 헨리 주니어가 겨우 생후 3주 만에 홈스테드 파업이 한창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헬렌 프릭은 예상대로 오빠인 차일즈 프릭과 단둘이 남매로 자라게 됩니다. 헬렌 프릭의 부모님은 자녀를 잃은 슬픔에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어머니는 그 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헬렌 프릭은 집안 전체가 집착적인 애도 분위기에 휩싸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892년 7월 23일에는 헨리 프릭의 사무실에 알렉산더 버크만이라는 인물이 난입해 암살을 시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버크만은 프릭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2발을 쏜 뒤에야 제압당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버크만은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기 전까지 헨리를 몇 차례 칼로 찌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릭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으며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주요 장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그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으며 일주일 만에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헬렌의 어린 시절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츠버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매사추세츠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1905년에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아주 큰 집을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점점 이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프릭과 카네기 사이에 사업 동맹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90년대에 헬렌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을 뉴욕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사는 헨리에게는 이루었고 그들은 이제 화려한 밴더빌트 트리플 팰리스에 살게 되었지만 헬렌은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피츠버그를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헬렌은 뉴욕시에 있는 여자 사립학교인 스펜스 스쿨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헬렌은 데뷔 무대로 피츠버그 사교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값비싼 보석 선물을 받는 대신 대담하고 이타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설득해 무려 150에이커의 땅을 도시에 기부하게 했고 그 땅은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토지 기부는 도시에서 가장 큰 공원이 되었고 오늘날 프릭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인들은 귀족 층에서부터 구세계 문화의 매력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모든 것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산업가들은 딸들을 유럽 귀족과 결혼시키거나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이 풍부한 문화와 유산을 가진 나라들을 방문하도록 열정적으로 대서양을 건너 보냈습니다. 헬렌 역시 1900년대 초 10대 시절에 예외가 아니었고 거의 매년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헬렌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피렌체의 유피치 미술관에 전시실을 거닐며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예술, 특히 르네상스와 근세 유럽 문화에 대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평생 지속될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그녀의 유산을 형성할 자선적 비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헬렌은 1914년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에서 자원봉사자이자 자선구호 활동가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그녀의 초기 활동과 일치했습니다. 1910년 그녀가 겨우 21세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 주 웬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아이언 레일 휴양소를 설립했습니다. 1917년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후 그녀는 적십자와 협력하여 프랑스의 병원 부대를 설립했습니다. 이 자선단체는 현재 주내의 가난한 여성 섬유 노동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헬렌은 상당한 신탁 자금을 사용해 이를 지원했고 여러 동료들과 함께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그녀는 서부 전선의 병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고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프랑스인들의 자녀를 위한 고아원을 아버지에게 요청해 자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의 헬렌의 세월은 그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큰 사랑이 멀어지면서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1913년 미국으로 돌아온 헬렌에게 유망한 젊은 외과의사 포디 세인트 존이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두 사람이 깊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인트 존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으로 소집되기 전에 청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청혼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역사가들은 헬렌의 오빠가 개입해서 세인트 존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결코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플랑드르 전선에서 복무하는 동안 세인트 존은 전쟁 영웅이 되었고 그의 용기로 인해 디스팅귀시드 서비스 크로스를 수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극복할 수 없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빠르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인트 존은 고향으로 돌아와 제인 리그널과 결혼했고 존경받는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두지 않았습니다. 헬렌의 결혼 여부는 그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후 호기심과 추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19년 12월 2일에 그날
그녀의 아버지가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고 막대한 재산뿐만 아니라 엄청난 책임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예술과 자선에 대한 그의 열정을 함께 나누었던 헬렌은 그의 유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즉시 500만 달러의 현금이었고 토지와 사업 지분, 자산 등으로 3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재산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헬렌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미혼 여성이 되었고 이 타이틀은 그녀를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적 횡재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노골적인 편애로 인해 그녀의 오빠인 찰스 프릭은 상대적으로 적은 유산을 받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산산조각낸 격렬한 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소원함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신 상태가 계속 악화된 어머니 애들레이드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애들레이드의 소극적인 태도와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은 헬렌이 가족의 거대한 제국의 수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불공평한 유언장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헬렌은 나중에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1931년 애들레이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헬렌은 자신의 몫이었던 어머니의 유산을 찰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남아있었고 가족 간 불화의 그림자는 그녀의 남은 생애 내내 드리워졌습니다. 헬렌의 아버지 유언장에는 그의 방대하고 매우 가치 있는 미술품 컬렉션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헨리 클레이 프릭은 르네상스, 네덜란드 황금기, 바로크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에 유럽에서 제작된 가장 상징적인 그림들 중 일부를 수집했습니다. 이곳에는 유명 화가들의 초상화가 다수 포함되어 개인 소장 예술품 중 가장 중요한 컬렉션 중 하나였습니다. 헬렌은 아버지의 뜻을 재빨리 따랐습니다. 1920년 헬렌은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아버지의 저택에서 프릭 컬렉션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신중한 계획과 큐레이팅 끝에 그 컬렉션은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935년에 헬렌은 운영을 감독하는 자선단체 이사회에서 9명의 원래 이사 중 1명이 되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개인 재산 일부를 사용해 컬렉션을 확장하고 고야, 모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수년 후 헬렌 프릭은 이사회와 박물관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은퇴한 뒤 조각상과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다른 물품들을 컬렉션에 기증했습니다. 이러한 기증품들은 컬렉션을 단순한 회화 작품 모음에서 확장시켰고 헬렌은 프릭 컬렉션을 아카이브와 창고, 자료 부서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헬렌은 프릭 컬렉션의 한 부속 건물로 프릭 미술 창고 도서관의 설립을 지원했으며 이 도서관은 뉴욕에서 미술 연구를 위한 위대한 도서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1924년에 개관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헬렌에게 60년 가까이 관장으로 일할 만큼 소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녀는 1983년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헬렌은 꼼꼼한 관리자로 유명했습니다. 수년 동안 헬렌은 남성들이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미술 도서관 중 하나가 되었고 오늘날 15만 권의 책, 거의 50만 장의 사진, 그리고 약 5만 권의 미술품 컬렉션 판매 카탈로그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프릭 컬렉션을 관리하고 대중에게 개방한 것이 헬렌의 가장 위대한 자선 행위였지만 그녀는 그 외에도 많은 자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 헬렌은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상속받은 대규모 부동산의 대부분을 기부하여 웨스트모어랜드 생추어리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보호구역으로 하이킹과 여름 캠프, 그리고 자연센터로 사용되는 복원된 19세기 교회가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집에서는 피츠버그 대학교와 협력하여 미술학과 설립 자금을 지원했고 그곳에서 유럽 미술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에 프릭 미술관이라는 별도의 박물관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뉴욕의 프릭 컬렉션과 구별되는 점은 피츠버그 기관에는 헬렌 자신이 직접 구입한 그림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특히 클로드 모네와 피터 폴 루벤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헬렌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열정과 사회에 환원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그녀의 평생 동안 계속되었고 그녀는 피츠버그 대학교의 미술관 건립을 위한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대학의 관계는 나중에 틀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독일인을 고용하기 시작했을 때 헬렌은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평생 독일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1940년대 이후로 이 건물과 다른 기관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점점 더 비밀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성격과 자선 활동에 있어서 조용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헬렌은 대중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뉴욕 주요 사교 행사에만 가끔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고향인 피츠버그에서 보내며 클레이튼 매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일부 사람들에게 은둔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회적 주목이나 대중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녀를 은둔자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일 것입니다. 헬렌 프릭은 단지 뉴욕의 호기심, 많은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선호했던 노년의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또한 모더니스트 예술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이 싫어하는 작품을 기념하는 뉴욕의 전시회나 행사에 참석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헬렌 프릭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1984년 11월 9일 96세의 나이로 피츠버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자선 활동으로 인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매우 많았으며 상당 부분이 그녀의 조카들과 오빠 찰스의 손주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헬렌의 지속적인 유산은 뉴욕에 있는 프릭 컬렉션으로 매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며 뉴욕에 숨겨진 보석 중 하나입니다. 프릭 피츠버그는 클레이튼과 프릭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 모음으로 대부분이 헬렌의 자선 활동을 기념하며 매년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1907년 어느 날 아이다 우드는 뉴욕의 한 호텔방에 자신을 가두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다음 24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상한 점은 그녀가 맨해튼에서 가장 유명한 사교계 인사이자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날 아이다 메이필드 우드로 알려진 이 여성은 사실 1838년 1월 14일 영국에서 엘렌 월시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일랜드 행상인 토머스 월시였고 어머니는 앤 크로포드라는 이름의 영국 여성이었습니다. 엘렌의 아버지는 1830년대부터 1870년대 사이에 아일랜드를 떠난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840년대의 대기근으로 더욱 악화된 끔찍한 빈곤과 사회적 상황을 피해 섬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영국으로 이주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가족은 185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처음에는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정착했다가 이후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엘렌의 아버지는 186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에서 반판 아일랜드 감정이 두드러졌던 시기였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이 북미로 대거 이주하던 때였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의 낯설게 여겨진 사회적 특성과 그들의 로마 가톨릭 신앙 때문에 이 새로운 이민자들은 광범위한 외국인 혐오를 겪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많은 업소들은 흑인 출입 금지, 유대인 출입 금지, 아일랜드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내걸며 이러한 반판 아일랜드 감정에 직면했습니다. 엘렌은 아직 젊은 여성일 때 자신의 이름을 아이다 메이필드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루이지애나 출신이며 아버지가 남부의 설탕 플랜테이션 소유주인 헨리 메이필드라고 주장하며 정교한 배경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다는 뉴욕 데일리 뉴스의 편집장이었던 벤자민 우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1855년에 변호사이자 정치가인 기디언 터커가 창간한 뉴욕 기반 신문이었습니다. 터커는 이후 신문을 페르난도 우드에게 팔았는데 그는 1855년에 뉴욕 시장을 지낸 부유한 부동산 사업가이자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857년 그는 두 번째 임기 중에 뉴욕 데일리 뉴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형제 벤자민을 신문의 편집장으로 빠르게 임명했습니다. 벤자민은 이 직책으로 어느 정도 악명을 얻어 아이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드의 지도 아래 신문의 사설 방향은 논란이 많았는데, 특히 지금 돌이켜보면 남부주에서의 노예제 유지와 북부주가 노예제 폐지를 계속 주장할 경우 남부주가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의 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다가 우드에게 관심을 갖게 된 사실은 그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드에게 관심을 갖게 된 아이다는 그에게 원치 않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드는 흥미를 느껴 답장을 보냈고 두 사람은 곧 만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우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뉴욕 데일리 뉴스는 연방정부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다는 우드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1867년 그의 아내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아이다는 처음에는 우드의 정부로, 이후에는 그의 아내로서 우드와의 관계를 통해 뉴욕 사교계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남북전쟁 말기에 북군의 승리가 점점 확실해지던 시기에 재창간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는 이 주요 신문의 편집장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3번이나 의원을 지냈고 뉴욕주를 대표해 2차례 미국 상원의원으로 재직했습니다. 따라서 1850년대 후반과 1860년대 초반에 남편의 논란이 되는 정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드 가문은 황금시대 뉴욕의 대표적인 정치 명문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다는 때때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웨일스 왕자이자 훗날 에드워드 7세가 되는 인물, 그리고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의 대가족과도 교류했습니다. 아이다와 벤자민의 결혼 생활은 수십 년 동안 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특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 태어난 엠마라는 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엠마는 아이다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의 정확한 동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아이다가 자신의 아일랜드 배경을 숨기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3번째 아내의 출신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엠마는 아이다의 후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곧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벤자민 우드는 도박에 깊이 빠져들었고 카드, 주사위, 그리고 다른 운에 맡기는 게임들에 종종 큰 돈을 걸었습니다. 뉴욕에서 그는 카드 한 판에 뉴욕 데일리 뉴스 신문사를 걸고 내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이겨서 신문사의 소유권을 지켰지만 그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다는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남편이 모든 것을 도박으로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재정 대부분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다는 19세기 후반에 벤자민의 정치 및 사업 경력 덕분에 매우 부유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1867년에 결혼했을 때 아이다는 아직 30번째 생일도 되지 않았고 남편은 50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그는 그녀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났고 1900년 2월 21일 뉴욕시에서 사망했습니다. 1860년대 초 전쟁 중에 의심스러운 기록에도 불구하고 우드는 이후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1880년대에는 뉴욕주의 대통령 선거인 중 한 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에 따라 그의 사업도 다시 한번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 그가 세상을 떠나며 벤자민은 아이다를 남겼습니다. 약 2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7,5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유산을 아이에게 남겼고 아이다는 다시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처음에 뉴욕 데일리 뉴스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으며 벤자민이 남긴 그대로 신문을 운영하려고 노력했고 1900년과 1901년에는 잠시 편집장 역할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비즈니스에서 남성 동료들의 존경을 얻기 매우 힘든 세상에서 아이다는 곧 그 도전에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그녀는 데일리 뉴스 신문을 25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팔아 자신의 사재를 더욱 늘렸습니다. 1901년부터 1907년까지 아이다 우드의 삶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1907년 어느 매우 이상한 한 달을 계기로 수년간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다는 뉴욕에 있는 자신의 은행 계좌와 다른 자산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총합으로 그녀는 약 100만 달러를 인출했는데 이는 당시 그녀의 재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와 여동생 메리, 딸로 추정되는 에마는 헤럴드 스퀘어 호텔에서 2개 방이 있는 스위트룸을 빌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여성은 25년 동안 551호와 552호 방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다와 그녀의 두 자매가 헤럴드 스퀘어 호텔의 551호와 552호 스위트룸에서 보낸 세월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곳이 뉴욕에서 꽤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였지만 세 여성이 노년을 보내기에는 여전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청소 직원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문 앞에서만 하녀들과 접촉하여 배달물을 받거나 쓰레기와 다른 물건들을 내보내거나 침대 시트를 교체하곤 했습니다. 이외에 직원들과 호텔 관리자들은 신경질적인 부유한 고객들을 그들 방식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 년간 사회에 숨겨져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여성들은 완전히 잊혀졌지만 그들의 삶이 지나가고 끝나갈 때쯤 그들의 기이한 이야기는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엠마는 1928년 71세의 나이로 뉴욕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매들은 오랜 격리 생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아직 정신이 또렷했고 이 시기에 엠마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엠마는 1857년에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19세의 아이다가 벤자민 우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3년 후인 1931년 5월 아이다의 또 다른 자매인 메리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93세의 아이다가 결국 호텔 직원에게 의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들은 도착하자마자 메리가 스위트룸 소파에서 이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스위트룸에 들어갔을 때 아이다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물건을 쌓아두고 불결한 환경에서 살아온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후 몇 주간 당국은 20세기 뉴욕 최고 부유 상속녀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려 애썼습니다. 1907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4년 후 뉴욕 호텔 방에서 은둔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발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아이다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와 메리 그리고 엠마는 1907년에 그런 결정을 내렸고 몇 달 후 아이다는 정신적으로 무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아이다의 결정은 후대의 1907년 공황으로 알려진 1907년 은행 위기 한가운데에서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 아이다는 자신의 돈이 더 이상 은행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 후 왜 아이다와 엠마, 메리가 호텔방에 자신들을 가둔 채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다는 평생 은유적으로 사회와 그 판단으로부터 도망쳐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이름을 바꿔왔습니다. 1907년에 아이다는 직접 몸소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메리의 죽음 이후 몇 달 동안 아이다는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다른 스위트룸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옛방은 썩고 부패해 결국 내부가 철거되고 리노베이션 됐습니다. 직원들은 곧 1907년에 잠가두었던 그녀의 소지품과 돈이 들어있는 오래된 트렁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32년 3월 12일에 94세의 나이로 기관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다가 결국 1930년대 초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가 어떤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유산을 둘러싼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남긴 막대한 재산이 남아 있었고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십 명 그리고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1937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을 때 1103명이 아이다의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했고 이 중 616명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법적 분쟁의 중심에는 아이다의 베일에 쌓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인생 이야기를 대부분 지어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이 그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많은 이들은 루이지애나 출신 친척이라며 뉴욕 법정에 왔습니다. 지금은 조작된 사실을 알지만 1930년대 중반엔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일랜드, 어떤 이들은 영국, 또 가족이 미국에 처음 정착한 매사추세츠에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족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청혼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뉴욕의 판사와 그의 직원들은 청혼자 수를 22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다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지원자들이었습니다. 결국 1939년 3월 사건이 시작된 지 2년이다가 사망한 지 7년 만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은 이다의 재산을 10명의 개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들 모두는 이다의 사촌들이자 그녀의 이모, 삼촌의 손주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허구의 개인사로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지만 이다의 재산은 결국 정당한 상속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뉴욕 사법부의 치밀한 조사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티스 미디어가 훌륭하게 소개한 월스트리트의 마녀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해티 그린은 도금시대의 절정기에 미국 비즈니스계에 등장한 가장 특이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티는 엄청난 구두쇠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월스트리트의 마녀로도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녀의 삶과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헨리에타 하우랜드 로빈슨은 1834년 11월 21일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에서 에드워드 모트 로빈슨과 애비 하우랜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녀의 가족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포경선을 운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도 관여했으며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을 강하게 보호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사업가들에 둘러싸여 자랐고 곧 직접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주식 보고서와 금융신문을 읽기 시작했고 13살이 되었을 때는 가족 사업의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약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녀에게 철저히 주입되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에타는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친절조차도요. 어릴 때부터 해티라는 약칭으로 불렸던 헨리에타는 자신의 첫 번째 재산을 스스로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1860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해티는 겨우 25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재산의 대부분을 남편에게 남겼지만 헨리에타는 오늘날 가치로 25만 달러가 넘는 집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 사업을 다각화하여 뉴욕의 해운 회사에 투자하고 연 6%라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국채를 구입했습니다. 미국은 막 남북전쟁을 겪은 직후였고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해티의 아버지는 그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고 1865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후에 사망했을 때 해티에게 600만 달러를 남겼습니다. 이 금액은 오늘날 1억 달러가 넘는 가치에 해당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해티의 이모도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에게 2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비록 이 유산들은 그 직후 몇 년 동안 오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해티는 수십만 달러의 현금도 받았고 이 돈이 합쳐져서 해티는 매우 부유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해티의 결심은 그녀의 결혼 약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1860년대 초 해티는 에드워드 헨리 그린이라는 보스턴 출신의 사업가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헨리 그린 역시 중국 무역에 관여하는 금융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헨리 그린도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래서 1867년에 에드워드 헨리 그린과 해티가 결혼할 때 해티는 남편이 자신의 돈과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1868년에 태어난 에드워드와 1871년에 태어나 실비아로 알려진 해리엇입니다. 두 아이 모두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부부는 1860년대 후반과 1870년대 초반 몇 년 동안 그곳으로 이주해 있었습니다.
해티와 에드워드는 결국 1880년대 중반에 별거하게 되었지만 결혼 관계는 유지했고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들이 사이가 멀어진 원인은 1873년 미국으로 돌아온 후 에드워드가 재정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번 그녀가 에드워드를 위해 돈을 주며 그를 도와야 했지만 그때쯤이면 그녀는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티 그린은 미국의 급속히 성장하는 금융 자본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도금 시대 동안의 말이죠. 뉴욕 맨해튼 섬의 월스트리트에서 해티는 이른바 도금 시대에 미국 비즈니스 세계에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철도, 전기, 전신, 전화의 확산으로 세계의 광대한 지역이 열리면서 최초의 세계화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국가에서 대규모 산업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북미와 유럽에서는 거대한 경제 호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창출된 부와 부유한 사업가 및 산업가로 이루어진 새로운 귀족 계급의 등장은 1870년부터 1900년대까지의 시기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시기를 도금시대 Gilded Age라고 부르지만 사회의 빈곤층에게는 극심한 빈곤과 끔찍한 노동 환경의 시기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도금 시대에는 월스트리트가 뉴욕과 더 넓은 국가의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이 거리의 이름은 뉴욕시의 북쪽 성벽이 이곳을 따라 있었던 사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17세기 후반에는 아직 그렇지 않았지만 19세기 초에는 미국의 금융 수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821년에 이리 운하가 완공되자 이 운하는 오데호와 뉴욕시를 연결했고 그 결과 시카고와 오데호를 따라 위치한 다른 정착지들도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뉴욕은 대서양과 급속히 발전하는 오데호 지역 사이의 모든 해상 교통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자본가들이 월스트리트 전역의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곧 월스트리트는 동부 해안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860년대와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존 피어폰 모건, 존 디 록펠러, 아메리칸 타바코 컴퍼니, 제너럴 일렉트릭, 찰스 다우 등 영향력 있는 기업과 사업가들이 이곳에 사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는 그 이름만 언급되어도 미국 금융과 비즈니스를 상징하게 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1889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식 보고와 금융에 관한 공식 신문으로 발행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마지막 4분기에 해티 그린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그린 가족이 런던에 살고 있을 때조차 해티는 월스트리트에서 거래되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서 발생한 이자를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나라가 빠르게 철도망으로 연결되던 시기에 이 돈을 철도 채권에 투자했고 동시에 대량의 그린백 미국 지폐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긴급 자금이었는데 연방정부가 남부연합과의 남북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1861년부터 1865년 사이에 대량으로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린백 달러는 이후 몇 년 동안 가치가 하락했지만 해티는 여전히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875년에 그린백 지폐를 둘러싼 위기에 대응하여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행정부가 그린백을 금으로 보장하자 지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해티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녀의 더 넓은 투자 철학의 일부였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열광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재산은 수천만 달러로 계속 불어났고 결국 그녀는 뉴욕시 지방정부에 대출을 제공하는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도금 시대가 끝나가고 1890년대와 1900년대의 심각한 경제 문제가 미국 경제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뉴욕 전체에서 가장 큰 개인 사채업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여왕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해티에게는 또 다른 덜 우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월스트리트의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명은 그녀가 막대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명 높은 구두소의 기질과 개인 위생 혹은 그 부족함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거의 떠돌이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 근처 브로드웨이에 있는 케미컬 뱅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일정한 거처 없이 호텔, 하숙집,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떠돌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녀가 뉴욕에 집을 사면 시에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금 징수원을 피해 자주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녀의 인색함은 세금조차 내지 않을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해티는 너무 인색해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겨울에도 난방을 켜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녀는 손도 씻지 않았다고 하며 그래서 손톱이 항상 더럽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냄새는 너무 참기 힘들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병원에 가는 것도 피하고 돈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스러운 탈장으로 고생한 끝에 그녀는 결국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비용에 분노했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악명 높은 인색함에 관한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일부는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 드레스가 완전히 해지고 더러움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할 때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녀는 또 다른 평범한 검은색 드레스를 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한번 마차 안을 몇 시간 동안 뒤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우표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 우표 가치는 2센트였습니다. 이 우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녀의 평판을 생각하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린이 평소에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퀘이커 교도로서 종교적인 배경과 그녀의 구두소의 기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티는 내가 옷을 수수하게 입고 드레스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내가 괴팍하거나 미쳤다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티 그린이 자신의 재산을 열성적으로 지키는 데에는 훨씬 더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 실비아의 구원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실비아가 30대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티의 반대는 딸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히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비아는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죠. 어느 날 결국 한 구원자인 매튜 에스터 윌크스가 그녀를 만나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로 그가 매우 부유한 에스터 가문의 일원이었고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아와 그가 1909년에 결혼하기 전에 해티는 그가 실비아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해티 그린이 돈을 쓰기를 꺼리고 자신의 재산을 집착적으로 지키려 했던 가장 끔찍한 일화는 그녀의 아들 에드워드, 즉 네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다리가 부러졌을 때 해티는 비싼 치료비를 내는 것을 꺼려 무료 진료소에 그를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소의 관리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무료 진료소는 가난한 사람들과 하위 중산층을 위해 마련된 곳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의 여왕은 뉴욕시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반박에도 개의치 않고 해티는 아들의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상처는 제대로 아물지 않았고 결국 궤저가 생겼습니다. 네드의 다리는 절단해야 했고 그는 코르크로 만든 의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는 이후 어머니를 위해 일했으며 텍사스와 시카고에서 오랜 기간 어머니의 사업을 관리한 뒤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몇 달을 그와 함께 살면서 마침내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916년 7월 3일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미국 최고 부유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유산은 에드워드와 실비아에게 나누어졌으며 아마도 1억에서 2억 달러 사이였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오늘날의 가치로 약 25억에서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따라서 해티 그린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결국 그 2센트짜리 우표를 찾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에드워드는 어머니와 달리 불을 즐기며 파티를 좋아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유산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라운드 힐에 대저택을 짓고 유명한 우표와 동전 컬렉션을 모았으며 심지어 사회에 많은 기부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으로 해티의 딸 실비아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고 1937년 오빠 에드워드가 사망하자 그의 재산 대부분도 물려받았습니다. 실비아 그린 윌크스는 자녀와 가까운 친척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녀는 1951년에 세상을 떠났고 세금 공제 후 약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결국 양철 캐비닛에 쑤셔 넣어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실비아의 가장 가까운 혈연인 사촌이 유언장에 언급되어 5천 달러를 상속받았지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결국 14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은 재산은 자선단체, 학교, 병원에 분배됐습니다. 결국 월스트리트의 마녀가 그렇게 쓰기를 꺼렸던 막대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우게트 클라크는 부유한 전직 정치인이자 기업가의 딸로서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파리와 뉴욕의 예술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년은 힘들었고 점점 더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상황은 클라크에게 매우 논란이 되었습니다. 남길 막대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제트 마르셀 클라크는 1906년 6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제트는 윌리엄 A. 클라크의 둘째 딸이었고 어머니는 윌리엄의 두 번째 아내인 안나 유제니아 클라크였습니다. 우제트가 태어날 당시 70세에 가까웠던 그녀의 아버지는 20세기 초 미국 사회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860년대 이후 미국이 몬태나와 다른 지역으로 서부로 확장해 나가던 시기에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번 돈을 철도 붐이 일던 시기에 철도 건설로 다각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정치에 입문하여 1890년대에 몬태나 주의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제트는 길디드 에이지 말기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제트는 어린 시절을 파리에서 보내며 클라크 가문과 함께 유럽의 상류 사회와 교류했습니다. 예를 들어 1911년에는 가족과 함께 영국의 조지오 세국왕의 대관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국으로 다시 보내져 1910년대 초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여자 사립학교인 스펜스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가족의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피프스 애비뉴 하우스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6층에 121개의 방이 있는 거대한 건물로 당시 뉴욕에서 단일 소유주가 소유한 가장 큰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1906년에 태어났을 때 우제는 많은 형제자매와 이복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첫 결혼에서 7자녀를 두었으며 2명은 유아기에 사망하고 5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또 다른 형제인 폴 클라크는 1896년에 10대 후반에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우제트에게는 4명의 이복 형제가 있었는데 메리, 찰스, 캐서린, 윌리엄으로 각각 그녀보다 약 30, 40세 연상이었습니다. 또한 우제트에게는 친자매가 1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앙드레로 우제트보다 4년 먼저 태어났지만 역시 어린 나이에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족 구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가족의 가장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그의 재산은 곧 자녀들에게 상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은 상당히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클라크는 1900년대와 1910년대에 추가 광산 사업과 라스베이거스 초기 개발에 진출하며 자신의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길에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으로서 말이죠. 따라서 그는 결국 1925년 3월 2일 뉴욕시에서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은 약 3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는 오늘날 미화 50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클라크의 자녀들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제트는 1925년 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결코 아버지처럼 사업이나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약 5천만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아내와 5자녀에게 거의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우제트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예술과 패션 분야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발전시키는 데 만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후반의 우제트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자신의 별장 벨로스 과르도스에서 바닷물 연못을 새 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약 5만 달러를 들여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보호구역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언니를 기리기 위해 앙드레 클라크 버드 리퓨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클라크는 뉴욕에서 공부하던 중 만난 법대생 윌리엄 맥도널드 글로버와 결혼한 후 잠시 산타바바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28년 8월에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 뉴욕으로 돌아와 오본가의 아파트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미적 감각이 곧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제트는 자신의 아파트와 인접한 아파트들을 개조하여 도서관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거대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센트럴 파크를 내려다보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1930년대 내내 우제트는 동부 사회와 어느 정도 교류를 했습니다.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의 코코란 미술관에서 자신의 그림 몇 점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패션쇼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은 소수였고 이 시기에 그녀를 알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다가가기 어렵고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제트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돈을 썼지만 종종 직접 방문하지 않거나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업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 산타바바라 외곽의 조류보호구역 근처에 대저택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게트는 그곳의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수만 달러를 계속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은둔 생활은 1963년 우게트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게트는 성인 시절 대부분을 뉴욕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와 1970년대 대부분 동안 우게트는 뉴욕에서 점점 더 멀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대부분은 낯선 이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게트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년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유산을 노리고 호의를 얻으려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걱정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방식은 편집증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숨기기 위해 점점 더 프랑스어로 말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자 우제트는 뉴욕에서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거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아주 드물게 나타나 많은 이들이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1986년에 그녀가 80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제트는 살아있었지만 결코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자 우제트는 매우 허약해졌고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얼굴에 암성병변이 생겨 외모가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우제트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오랜 기간 동안 아파트를 떠나 병원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1년이 되자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봄 그녀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닥터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치의들은 그녀의 상태를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위제트의 얼굴은 수술을 통해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병변 치료를 거부한 탓에 얼굴에 그렇게 심각한 손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20년 동안 의사를 찾아간 적이 없었고 거의 먹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정신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으며 주변 환경이나 대화하는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수술과 회복 후 클라크의 의사들은 그녀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도 된다고 조언했지만 위제는 그 환경에 이미 적응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루에 거의 $1,000를 의사병원에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11층의 방을 차지하며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머물렀고 자신을 돌봐줄 개인 간호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위게트 클라크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20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지만 사실상 공원을 내려다보는 자신의 반개인 병동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반세기 동안 우뚝 솟아 있었고 신기하게도 환경의 변화가 그녀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녀의 건강과 정신 상태는 간헐적으로 작성된 의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히 호전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우 괴짜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서 신기한 점은 우게트가 5번가 아파트에 있던 많은 직원들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저택이나 1950년대에 코네티컷에서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대저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러 저택들에서 직원들은 계속해서 급여를 받았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용주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우제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쓰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제트의 오랜 친구는 $1,000만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당했을 수도 있지만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에서 우제트의 개인 간호사 중 한 명인 하다사 페리가 현금, 유산, 선물로 $3,000만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은 뭔가 착취의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제트는 말년의 선물을 꼭 받아야 하는 어려운 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고쳐준 수리공에게 $25,000를 준 적도 있습니다. 우제트는 결국 2011년 5월 24일 10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재산과 유산을 둘러싸고 즉각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제트가 에드가 드가와 클로드 모네와 같은 19세기와 20세기 초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매우 가치 있는 그림들을 여러 점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이들 그림 중 일부는 그녀의 저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제트의 유언장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그녀가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3억 재산 분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제트가 자신의 재산 중 약 4분의 3을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를 원했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000만 그녀의 개인 간호사 하다사 페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우제트가 생전에 하다사 페리에게 준 $3,000만, 상당의 선물과 금액에 더해서 말이죠. 또 다른 조항으로는 그녀의 대녀완다 슈타이허에게 유산을 남기고 5번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일한 하인들에게 현금 지급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진 사실은 이 유언장이 최종적으로 작성되기 전에 우제트가 전혀 다른 유언장에 이미 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유언장은 최종적으로 인증된 두 번째 유언장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에서는 우제트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대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011년까지 이들 대부분은 우제트의 조카 손자, 조카 손녀들이거나 더 먼 친척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우제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며 나이가 많은 친척들 중 많은 이들은 1950년대 이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제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적어도 잠시 동안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제트가 처음엔 친척들에게 상속하는 유언장을 썼지만 곧 친척들을 제외하도록 바꾼 사실이 드러나자 친척들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백했습니다.
우제트는 심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태의 매우 고령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제트의 간호사와 다른 이들이 그녀의 말년에 유언장 변경을 강요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수혜자로 만들고 그들을 상속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지만 우제트가 단순히 마지막 20년 동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똑같이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판사는 가족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제트의 첫 번째 유언장이 사실상 집행되었고 가족은 전체 재산의 75%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갓의 개인 간호사 하다사 페리는 유언장 합의의 일환으로 받았던 3천만 달러를 반환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갓이 살아있을 때 수년간 선물과 기타 유증으로 받은 비슷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결국 클라크 가족이 그녀의 유언장의 주요 수혜자가 되었지만 신비로운 우갓 클라크가 실제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고자 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뉴욕 브롱크스에 있는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수집했던 여러 예술 작품들은 오늘날 주요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디드 에이지 이야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이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또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긴 영상을 더 원하신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분기에 뵙겠습니다. 라이프 감사합니다.